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무더운 여름이었던 2012년 7월 16일 경상남도 통영시 신전리에 자리 잡은 중촌마을에선 한 소녀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학교 다녀올게요. 아침 7시 반쯤 당시 11살이던 초등학교 4학년 한 아름양이 홀로 등굣길에 나섰죠. 워낙 작은 시골 마을이라서 아이가 혼자 학교를 가는 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한양의 아버지는 딸이 학교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중간에 애가 어디로 갔나 싶어서 마을 곳곳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좀 이상했죠. 이 아름양이 평소에 무슨 문제를 일으킬 만한 아이가 아니거든요. 또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아버지는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자, 당시에 한아름 양은 아버지, 그리고 9살 많은 오빠, 또 오빠의 여자친구, 또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5개월 된 조카와 함께 거주 중이었습니다. 이 아름 양이 평소에 굉장히 부침성이 좋아서 학교를 혼자 막 가다가 종종 마을 주민들의 오토바이나 차를 얻어 타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담임 선생님이나 아버지가 사실 많이 걱정하던 부분이었죠. 아버지는 한번 이 일로 한양을 크게 꾸짖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실종은 가족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던 거죠. 실종 수사가 시작된 지 이틀 후인 7월 18일, 경찰은 한양의 휴대전화를 발견합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도로변에 있는 하수구에 이게 떨어져 있었어요. 서둘러 분석을 해봤더니 그 실종 날이던 7월 16일 핸드폰은 아침 7시 56분에 전원이 꺼진 게 확인되죠. 7시 반에 집을 떠났으니까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꺼진 겁니다. 전화가 발견된 곳은 마을버스 정류장 근처였어요. 마을버스 정류장? 그래서 경찰은 혹시라도 아이가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고려했죠. 그래서 여길 지나는 모든 버스의 CCTV를 확인하게 되는데 아름양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핸드폰이 여기서 발견됐으니까 근처에서 벌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실종 3일째인 7월 19일 경찰은 실종 아동 경보를 발령했고요. 본격적인 공개 수사를 시작했어요. 사건이 알려지면서 여러 매체에서도 관심을 가졌고요. 몇몇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 위해 마을에 방문하게 되면서 또 자연스럽게 주민들을 상대로 인터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한 MBC 기자가 마을 주민이었던 한 남성을 상대로 인터뷰를 시도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증언이 등장합니다. 그 인터뷰한 남성이 실종 당일 자기가 한양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는 아름양이 버스 정류장에 있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자기는 별일 아니니까 밭일을 하러 갔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남성은 자기가 평소 한양 가족과도 잘 알던 사이라고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죠. 그의 존재는 45살이었던 김점덕 씨. 한양의 실종을 누구보다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이웃인 것 같았습니다. 그 인터뷰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김 씨는 한양 실종 나흘째던 지난 19일 목격자를 찾던 MBC 취재진이 자신의 집을 찾아가자 천연덕 씨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7시 한 30분 사이에서 집을 나갔어요. 나가고 아름이 주상에 정류장 그 있는 걸 보고 나는 밭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모르겠습니다. 한편 경찰은 해당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면밀하게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상한 인물이 한 명 떠올랐죠. 그게 바로 앞서 인터뷰를 했던 김정덕 씨였어요. 일단 그는 전과가 있습니다. 사건으로부터 7년 전인 2005년에 이 마을에서 다슬기를 잡고 있던 62살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거예요. 근데 그게 미수에 그쳤죠. 그 과정에서 폭행죄가 성립이 되었고 징역 4년을 복역합니다. 어쨌든 이 마을에서는 전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찰은 그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던 중 김 씨가 소유한 화물 차량 조수석에서 혈흔 반응이 나타나요. 이게 양은 많지 않았지만 분명 의심스러운 정황이죠.
심지어 이 차 안에 있던 커터칼에서도 혈흔이 지워진 흔적이 발견됐고요. 그렇게 점점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던 그때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김 씨가 잠적해버린 거예요. 경찰의 눈을 피해서 이후 모텔과 산속으로 몸을 피한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혐의가 딱 확정된 게 아닌데 이렇게 도주를 했다는 건 너무 의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그를 곧장 찾아 나섭니다. 결국 7월 22일 오전 9시 40분 통영에 있는 스포츠파크 근처에서 도주하고 있던 김 씨를 경찰은 긴급 체포하는 데 성공했죠. 그렇게 잡힌 김 씨는 무작정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자기는 그냥 인터뷰했던 대로 목격자일 뿐이다. 괜히 전과자라서 나를 의심하는 거다 라고 억울해해요. 사실 그는 아름양이 실종된 다음 날 한양의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김정석 씨 집을 찾아가서 우리 애 본 적 없냐고 물었었거든요. 근데 이때 김 씨가 어제? 봤어. 아름이가 버스 정류장에 있던데? 이렇게 대답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잖아요. 그래서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서도 진술을 했었고요. 과연 그는 진실을 말했던 걸까요? 경찰은 김 씨를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김정덕의 입에서 끝내 안타까운 사실이 터져 나왔죠. 자신이 한 아름양을 살해했다는 고백. 결국 아름양은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난 7월 22일 오전 집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인평동의 한 야산에서 안매장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끔찍하게도 당시 아이는 나체 상태였고요. 양손이 등 뒤로 묶인 채 마대자루에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보던, 얼굴을 알던 이웃집 소녀를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하고도 뻔뻔히 인터뷰도 하고 그 집 아버지한테 자기가 봤다고 증언도 하고 같이 안타까워했던 겁니다. 너무도 살벌한 모습이죠. 자, 그럼 사건의 전말을 좀 알아볼까요? 김 씨는 아름양 가족의 옆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마침 그가 일을 하러 가던 시간은 아름양의 등교 시간 7시 반과 좀 겹쳤어요. 그래서 종종 이전에도 아이를 학교까지 태워다 준 적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아름양이 준비물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자 김 씨가 대신 돈을 주기도 한 적이 있어요. 꽤나 가깝게 교류하던 사이라고 볼 수 있죠. 김점덕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아름양과 마주쳤고 아이가 학교까지 태워다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처럼 자신의 1톤 화물 차량 조수석에 아이를 태우게 되는데 그 순간 이 11살 아이에게 절대 품지 말아야 할 추악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성욕이 들끓기 시작한 겁니다. 김 씨는 운전석 옆에 있는 콘솔에서 검정색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아이 입을 틀어막고 양손을 결박했어요. 근데 이게 밖에서 혹시나 이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조수석 아래로 밀어 넣었죠. 그리고 차량 적재함에서 종이박스까지 아예 가지고 와서 그 위를 덮어둡니다. 치밀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아이의 핸드폰 빼앗았고요. 전원 껐습니다. 근처 하수구에 버렸죠. 아까 그 핸드폰 발견된 지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트럭을 몰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오전 8시 27분 성폭행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입이 테이프로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겹게 비명을 지르면서 강하게 저항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제압하는 게 뜻대로 되지 않자 김 씨는 아이의 복부를 서너 차례 폭행합니다. 그럼에도 아이가 계속 저항했어요. 소리를 막 지르니까 김 씨는 계속 또다시 폭행했고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김점덕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소리가 새어갈지도 모르고 그럼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지도 모르고 자기는 또 전과자인데 모든 게 두려워진 거죠. 그래서 거실에 가더니 노끈을 가져왔고 아이의 목에 감아 살해합니다. 아름양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고 이내 몸부림도 잠잠해졌습니다. 이후 김 씨는 마대자루에 아이의 시신을 넣고는 다시 이걸 자신의 화물 차량에 실었어요. 근데 이후에 바로 시신을 유기한 건 아니에요. 차에 아이의 시신을 이렇게 실어둔 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국밥까지 사 먹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밥이 넘어갑니까?
그렇게 범행 약 4시간이 지난 7월 16일 낮 12시 50분. 그는 그제서야 인근 야산으로 올라가서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팠고 그 안에 마대자루를 매장했죠. 이후에 아이의 옷과 가방, 신발은 도로가 쓰레기 더미에 그냥 버렸다고 해요.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직후 그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친구 만나서 웃으면서 대화하고 또 낚시를 즐겼고요. 저녁에는 회에 술까지 한잔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갔죠. 이게요, 한 양을 아침에 살해하고 24시간도 안 돼서 모두 벌인 일입니다. 반면 집에서 애타게 찾고 있을 그 아버지나 가족의 마음을 생각이나 한 걸까요? 심지어 얼굴도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범죄자, 아니 살인마 김점덕. 그는 1966년생인데 통영에서 5남 2녀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성장 과정을 좀 보니까 아버지는 도박으로 재산을 상실했고요. 또 아이들을 상대로 폭력을 일삼았다고 해요. 좀 거친 환경에서 자랐죠. 그러다 보니 김 씨는 학창 시절에 결석도 잦았고 학습에도 큰 흥미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생활 기록부를 봤더니 자제력이 부족하고 반항적이다. 이렇게 적혀 있을 정도니까요. 중학교를 중퇴하고 나서 김 씨는 꽃게잡이 배, 이런 어선을 타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또 이게 성실한 삶은 아니었어요. 힘들게 번 돈을 흥청망청 썼으니까요. 19살쯤 됐을 때는 사기, 절도, 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전과만 쌓여갔죠. 성인이 되면서 항해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든요. 그래서 좀 성실히 사나 싶었지만 또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별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서 술만 마시는 날이 늘어났고요. 급기야 우울증이 있었는지 2002년에는 농약을 마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살아남았죠. 그렇게 맨날 술에 쩔어 살던 김점덕은 앞서 말했듯 그 다슬기를 잡으려고 했던 62세의 고령 노인, 마을 주민을 또 성폭력하려고 했던 시도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4년을 복역했어요. 그렇게 징역 다 살고 출소해서 마을로 돌아왔는데 이때 그는 베트남 출신의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 후에 2년 동안은 술을 끊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다시 술에 빠졌는데 그게 거의 심각한 알코올 중독 수준이 되어버렸다고 하고요. 이 사건이 발생했을 시기에 김점덕의 아내는 겨우 22살이었습니다. 베트남 아내요. 심지어 그 사이에서 3살 배기 딸까지 있었고요. 자, 김점덕의 집을 가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 모든 가족이 다 같이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야동과 야설 500여 편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중엔 아동 포르노도 있었고요. 사건을 분석해본 전문가들은 김 씨가 혹여 성도착증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추측해요. 근데 이걸 또 사실 범죄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김 씨가 성욕보다는 오히려 약자에 대한 폭력과 통제가 더 큰 사람이 아닌가라고 분석되기도 합니다. 보시면 범죄 대상이 60대 할머니, 또 11살 어린아이처럼 뭔가 자신이 통제하기 쉬운 대상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김 씨가 검거된 후에 경찰이 뜻밖의 인물을 상대로 공범 가능성을 수사했어요. 그게 바로 김점덕의 아내였는데요. 사실 아름양의 실종 수사가 막 한창 진행되던 당시에 이 아내가 저도 아름양 버스 정류장에서 봤어요 라고 진술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왜 그렇게 진술했냐 라고 막 이제 따지기 시작했죠. 추궁을 해봤더니 그녀는 사실 외국인이기도 했고 이 범죄 상황 전체를 아예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아주 간단한 한국어만 구사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진술하라고 한 대로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내의 사건 당시 행적을 좀 조사해보니까 김점덕이 집에서 그 범죄를 막 벌였잖아요. 그 시각에 아내는 딸을 데리고 굴을 까는 업장에 출근한 것도 추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러니까 전혀 잘못이 없죠. 추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녀는 김점덕이 전과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새로운 법이 하나 제정되는데 바로 결혼 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외국인 여성들은 이 한국인 남편이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결혼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가 마련된 거죠. 한편 재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2년 10월 1심에서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김 씨는 모든 범행을 모두 인정했는데 적어도 겉으로 봤을 땐 좀 반성을 하는 듯해요. 반성문 써서 피해자 명복 빌었고 또 유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얼굴 알고 지내던 옆집 아이를 죽이고 태연이 인터뷰까지 한 사람이 얼마나 뉘우치고 있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어쩐지 체포된 직후에 그 김 씨가 유치장에서 보였던 행동이 알려졌거든요. 근데 관계자에 따르면 제공되는 식사도 넙죽넙죽 받아서 다 먹고 잠도 잘 자고 또 아침이 되면 누워서 한가롭게 책을 보는 평온한 일상을 즐겼다는데요. 이런 거 들으면 짜증나죠. 마지막으로 김점덕의 재판 당시 판결문 일부를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 사건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신을 도와줄 거라 믿었던 아저씨가 한순간 짐승으로 변해 범죄를 저지르던 그 순간순간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일반 살인보다 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어린이를 살해한 행위는 일반 살인 행위보다 더 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도 여기에 100% 공감합니다. 피해자 한아름양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